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재무제표 측면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체크리스트예요.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히 7번, 8번, 9번, 10번이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할게요. 첫 번째로 매출액과 매출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은 46기 기준 15조에 육박합니다. 매출액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조는 억이 만 개가 있다는 뜻인데 그 만 개짜리 억이 15묶음이나 더 있다는 뜻이 되니 엄청난 양이 됩니다. 가장 아래에 보시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있는데요. 46기 기준 1조 4천억 원이네요. 매출 대비 약 9.5%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이 만약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돈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44기와 46기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매출 채권은 44기보다 46기가 매출 채권이 5천억가량 준 것으로 보아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46기, 즉 기준 매출액이 15조에 육박하는데 매출 원가가 14조 1천억 원이네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93.47%에 육박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그 차의 원가가 2,700만 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한테는 좋겠죠. 왜냐하면 실제 가치에 부합하게 물건을 구입한 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진이 도통 안 나오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면 46기에 2,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합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60만 원도 안 남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인세 비용 차감 계속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한 페이지에서 다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함께 다뤄볼게요. 먼저 영업이익의 추세를 살펴볼까요? 45기 때 약 4,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같은 기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은 8,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아무래도 손실 폭이 커진 건 아래에 있는 금융 비용과 기타 영업 외 비용 때문이라고 보여지네요. 46기로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은 2,900억 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899억 원으로 상승 반전이 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반기 보고서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47기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와 기타 영업 외 비용이 준 데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네요. 정리하면 영업이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또는 손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형상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형국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자본 잠식 여부예요. 자본 잠식은 자본 전체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 전체라는 것은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보시는 표와 같이 딱 봐도 자본이 자본금보다 두 자릿수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자본 잠식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걸쳐서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종자본증권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채권은 부채로 가야 되는데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가져다 주고 필요한 운전 자본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기업 재무제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유무형 자산의 변동 여부예요. 연결 재무 상태표를 보면 비유동 자산 아래에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보입니다.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다는 뜻은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우선 유형 자산에 보면 약 10조에 육박합니다. 기간 산업인 조선사는 배를 건조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유형 자산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 매출이 15조이고 유형 자산이 10조에 육박하니 매출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약 66%에 달한다는 점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조선업과 같이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은 곳은 매출에서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에서 80%에 달하니 이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유형 자산을 보면 우리는 항상 감가상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토지를 제외하고 유형 자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각할 게 많다는 뜻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형 자산의 상세 내역을 살펴볼까요? 토지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점, 따라서 그 모든 것의 감가상각은 2019년 한 해에 3,739억 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감가상각에 필요한 소요 연수가 지나면 회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해서 대체해야 해요. 유형 자산이 큰 조선업 같은 경우 방대한 유형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정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연결 재무 상태표로 돌아와서 무형 자산을 살펴볼게요. 확실히 유형 자산보다는 비중이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형 자산은 2019년 기준 1,154억 원 정도이네요. 그러면 상세 내역을 살펴볼게요. 개발비와 기타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 자산에 대한 정확한 주석 설명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무형자산에 포함된 개발비 또한 상각을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형자산에 속한 항목도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개발비 아래에 상각과 손상차손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재고자산 증감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선업에서 재고자산을 예년보다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30.65%의 증감률을 보이네요. 46기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의 재고 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고 내역 상세 내역을 좀 더 살펴볼게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있는데 우선 평가 충당금 항목을 살펴볼게요. 평가 충당금 항목이란 회사에서 기입한 금액보다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을 경우에 충당금을 기입해요. 다시 말해 지금 갖고 있는 상품부터 미착품의 가치가 2019년 기준 1조 3천억 원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품, 제품, 제공품, 그리고 원재료에서 평가 충당금이 1년 만에 510억 원이 발생했다는 뜻이 됩니다. 재고자산도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니 재고자산을 무리하게 많이 보유하는 것도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네요. 아래 당기 순이익이 2,130억 원이지만 이자 지급 및 영업활동으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44기, 45기도 각각 5,900억 원, 1,265억 원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이번에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기준 약 3,295억 원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단기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이 줄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딴 곳에 투자를 했다던가 빚을 갚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좀 더 아래를 살펴보면 유형 자산의 처분으로 659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나 그 아래를 보면 새로운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4,046억 원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유형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형 자산의 취득 항목은 찾아볼 수 없고 유형 자산의 처분 항목만 있다면 이것은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단기 금융 부채가 4조 3천억 원가량이 증가했고요. 장기 금융 부채를 1조 7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금융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맨 아래를 살펴보면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이 눈에 띕니다. 좌측에 올라온 신종자본증권을 살펴보면 물적 분할로 신설된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이전된 증권을 상환하면서 발생한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100억 원이 감소해서 2019년 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2조 2천억 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2조는 큰 돈이겠지만 회사의 규모에 비교해 보면 회사의 유보된 현금량이 크지 않다는 점은 차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으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imply Wall Street Analysis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오른쪽 스노우플레이크 애널리시스를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스 부분이고요. 과거에 조선 산업이 호황기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거를 뜻하는 패스트의 점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미래 전망인 퓨처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배당이나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디비든드와 밸류에서는 최하점을 받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왼쪽에 단기 순이익이 매년 62.85%가량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5년간 마켓이나 속한 산업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바로 옆에 있는 최근 1년치 사업을 보면 조선 사업 자체가 코로나19 및 유가 직격탄을 맞아 역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ROE도 맨 오른쪽 표를 살펴보시면 0.5로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조선해양은 62.8%의 단기 순이익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단기 순이익 등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소폭 오르더라도 퍼센트로만 본다면 엄청난 증가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미래 ROE를 보시면 2.0%인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미래 ROE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PBR, P ratio, PEG ratio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PBR은 장부 가치로 보면 1보다 낮으므로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내다 팔면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값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P/E 레이시오를 살펴보면 약 332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진 현 상태에서는 332년 동안 벌어야 지금 시총만큼 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피터 린치는 PEG 레이시오를 통해 0.5 이하면 매수, 1.5 이상이면 매도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PEG 레이시오를 보면 5.3이네요. 너무 높습니다.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최근 배당은 예상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배당금은 계속해서 제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마도 2023년도쯤에는 번 돈의 22%를 배당으로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심플리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현재 10만원대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오버밸류드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 적정 가치는 8만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제가 감사 보고서에서 따온 자료로 만든 P/E 레이시오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PER은 82.92가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예상대로 당기 순이익이 60%가량 상승하고 주가가 현재 가격인 10만원대 초에 머문다면 펀은 45대로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2022년도에도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한다면 P/E 레이시오는 28.17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해보죠. 시가총액, 즉 현재 10만원대의 주가가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매년 당기 순이익이 60%씩 2년간 복리로 올라도 2022년 말 P/E 레이시오는 28.17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P/E 레이시오가 15대이고 신한은행이 5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그룹 박무현 애널리스트의 한국조선해양 기업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세계 최초 LPG 추진선은 한국조선해양이 건조한다는 제목으로 노르웨이는 33척의 VLGC 초대형 가스선이죠. 그중 12척을 내년 2021년까지 LPG 추진선으로 개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비용보다 중고 선박의 LPG 추진선으로 개조하는 것이 3배는 비싸기 때문에 LPG 신조선 발주를 늘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경우 요즘 여러 국가에서 입항 자체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세척수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 배가 스크러버를 장착한 전체 배 중에 80%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큰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에서 LPG 추진 선박선을 2021년에 세계 최초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급격한 수주 실적을 일궈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또 아래 보시면 한국조선소가 수주한 LPG 추진선은 총 35척인데 그중 28척을 한국조선해양이 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에 바이를 채택했고 목표가는 1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약 70% 상승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LNG선 발주량 급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조선주가 이제 실적 바닥을 찍었고 IMO 2020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되어 장밋빛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 최대 사용 연한이 25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형선 건조는 한 대당 평균 2.5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위 자료에 보시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대형과 초대형 선 중 25년 이상 된 비중은 약 6.5%이며 15년에서 24년 된 배는 36.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배들이 수주를 넣을지는 조금 예측해 보자면 당장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당 적게는 몇 천억에서 비싸게는 몇 조까지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여전히 높은 P 레이쇼와 PEG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추세를 좀 더 살펴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분기, 반기, 단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합병 승인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최종 합병 승인이 난다면 분명 호재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